네, 일타 정치 가겠습니다. 김한 한결의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희대로 가야죠. 아. 네, 조희대 사퇴해야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끌시끌한데 일단 민주당은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자업자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윤측이라든지 국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논리로 가면서 이제 네.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논리라는 말보다는 어거지라고 저는 네. 일단 뒤에 말을 좀 받고 싶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란 상황과 관련해서 대법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사법부 수장 자리에 있으면서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습격을 당해서 판사가 쫓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직접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 더 심각한 의문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불과 한 30일 가까운 시간 내에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걸린 사건들을 보면 보통 1000일 가까이를 걸리거든요. 일반 사건들이. 예. 근데 30일 만에 그 사건을 네. 파기를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과 개혁과 관련한 논의가 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지난 12일 금요일이었죠. 그러니까 13일이 이제 법원의 날이거든요, 원래.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서 미리 하루 일찍 한 그 기념회를 빌미로 죄송합니다. 법원장 회의를 열었고 네. 그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사실 그냥 대놓고 저는 본인의 정치를 선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윤석열 측에서 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히틀러 재림이다.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인식한 언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게 있는데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은 이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 통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명백한 탄핵의 사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점점 이제 좀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거는 그냥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시도들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이 별다르게 정치 쟁점화를 해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럴 만한 능력도 지금 안 되고 그럴 만한 형편도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이 문제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어쨌든 보장된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관의 문제는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제 본인이 일단 이제 그 법관 내부에서의 어떤 신뢰나 권위를 상실한 측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한 판단이 하나 본인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탄핵 과정에서의 어떤 뭐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샀던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이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해온 기득권 카르텔의 한 정점, 사법 카르텔의 정점에 조희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에 대한 입장이 뭐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법원장인데 내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또 한 가지 그렇게 사법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서부지법이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한 번 입장을 안 낼 수가 있지?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 그 지기현 판사 문제는 뭐지? 이런 과정들 우리가 다 밟았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출된 권력이 입법권을 통해서 보장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 노예요.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법 카르텔이 한국 사회의 내란이라고 하는 비극적 상황까지 초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심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제 말하자면 대통령의 논리 말로 돌아가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입법적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통제하고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는 맞다. 그걸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지금 이제 기자님이 얘기하신 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재판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뜻하는 건데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법부라고 하는 기관이 독립하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 기관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 왜 국회가 우리 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그래?
조직 구성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구성하는 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럼 완전히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의 대법원 내지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사실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법원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조이대 코트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양승태 맞아요. 코트, 뭐. 양승태 맞아요. 코트, 김명수 코트.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이 이게 뭐 이재명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은 우리 대법원장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대법원장의 어찌 보면 그 뭐랄까 선호도라고 해야 될까 성향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들이 좌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인사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대법원장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국민을 바라보고 법률가 양심에서 재판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지금 추이가 저 구성이 바뀌었네. 대법원장이 누가 됐네. 그걸 바라보면서 법원장들은 행정을 하고 법률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법원장들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일선 판사들은 또 법원장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오랫동안 해왔었고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먼저 시작됐지만 인사권을 콱 틀어주고 각 부장들 고등법원 부장판사라 이런 사람들 승진 전보 이런 부분들을 다 대법원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법원행정 출신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법원행정처장 출신들이 대법관의 절대 다수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반 정도는 법관에 대해서 외부에서 평가를 하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법원장 대법원 일방적으로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내가 재판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눈치 보지 않아도 내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를 잘 지켜나갈 수 있고 판사로서 뭐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승진이 됐든 뭘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럼 재판 독립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관련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어떻게 훼손되는 거야라고 하는 사건을 꼽자면 대표적인 게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내 사건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부탁했던 해야죠. 거를 한동훈이 폭로한 사건 이런 게 말하자면 야 이게 네.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맞네. 말씀하신 건 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거에 대한 문제에 훨씬 더 가까운 이슈이고 이 부분은 제 기억에 한국에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슈가 정치권 핵심 의제로 부각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법개혁이 두 축이었어요. 하나는 법원개혁과 재판개혁, 그러니까 재판을 바꾸자는 거죠. 재판을 민주화하자는 것과 검찰개혁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재판을 민주화하자라는 취지로 뭐 국민참여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찰개혁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강고한 이제 말하자면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제 검찰개혁에 대한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온 거죠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그 검찰개혁 문제와 함께 더불어 이 부분, 그러니까 재판을 말하자면 민주화하는 부분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행정청장이 검찰은 그나마 인사를 대통령실하고 협의라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근데 법원 인사는 아무하고도 협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어떻게 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드러난 것처럼. 판결에 직접 개입하고 맞아요. 말하자면 이 판결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정치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근데 이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후에 밝혀지고 그래서 윤석열 당시 박영수 특검 때 윤석열 뭐 중앙지검장 넘어가서도 한 수사지만 했지만 법원에서 나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승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뭡니까? 최종적으로 법관들만 말하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던 법관들만 내가 사로잡을 수 있으면 내가 죄를 많은 부분을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사고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법원의 문제들이 그들만의 리그, 뭐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벗어난 말하자면 뭐 그런 성체 같은 조직,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그 카르텔의 정점에 조이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이대 스스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조이대의 저항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선출되지 않는 자가 국민 위에 절대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5월에요. 서영교 의원이 어떤 녹취록을 법사위에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갔다는 것도 놀라운데 당시에 조이대 대법원장 한덕수 총리 김충식 아시죠? 최은순의 그죠? 네. 정상명까지 4명이 모여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탄핵 이후였는데 자기가 이거를 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오면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었어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조희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자백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네.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또 됐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만에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참 그렇습니다. 이 판사들에게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직후에는 법원의 판사들조차 법관 대표회의를 열겠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고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할 만한 그런 물리적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소부에 있던 것을 전원합의로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넘겼었고 그리고 TV 중계하면서 누구도 정말 대한민국의 법조인 중에 정말 이게 파기환송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정말 드물 겁니다. 왜? 내용 자체에 있어서 항소심의 판결문의 내용이 거의 이걸 어떤 부분이 딱히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그렇게 또 형량 자체가 낮은 사건에서 그 낮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는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해가면서 뒤집었던 이유가 나왔던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냐? 특검도 이거를 수사를 못하고 있고 국회도 그때 한 번 폭로가 있은 이후 이거를 파고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특검에서는 지금 당장 수사하고 있는데 영장이라도 발부받으려면 법원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이걸 정면으로 수사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들도 또 다 제가 진작부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공직선거법 바꿔가지고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검찰과 함께 법원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법 자체가 워낙 좀 까다롭고 해석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점점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스스로 만들어줬고 스스로 만들기도 했을 뿐더러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어요. 검찰도 일단 법원한테 잘 보여야 돼. 정치권도 일단 법원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성역인 줄 알아요. 사실 이게 약간 해프닝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그 대법관 숫자 늘리면 1조 4천억 필요하다고 한 게 서초로 좀 땅 사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말 사람들은 뭐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했는데 저는 법원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놓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그 정도 규모로 차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대법원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대법관이면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분석을 해보면 대법관 늘릴 때 1인당 75평 정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75평이요? 네, 1인당 75평이요. 아, 넓기도 하다. 네, 왜냐하면 그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검사장이나 법원장들의 일선이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장이 그 정도 되니까 대법원장은 그보다 적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면요. 이게 사무실인지 농구 코트인지 여기 왜 혼자 쓰는 건지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넓어야 돼? 거기서 먹고 그게 자요? 권위의 상징이라고 그들은 믿고 보는 있어요. 의전과 권위라고 보는 거죠. 그거부터 한 4개로 쪼개야 되겠네. 네? 이게 더 커요. 네 개도. 그러니까 이게 이때 모임에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 현직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거 네. 아닙니까? 정상명은 뭡니까? 이 윤석열로 대변되는 검찰 특수부의 시작점 같은 데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김충식은 도대체 뭡니까? 이 정권에서 예를 들면 뭐 유튜브 방송이나 호사가들이 상황이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당시에 뭐였습니까? 권한대행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말하자면 여기에 관련된 정파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 조직은 다 말하자면 절단적 상황이 나도 무방한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당장 이렇게 만남을 하면 부적절한 자와 아닌 자 이런 자들이 섞여갖고 뭐를 했다는 겁니까? 재판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가만히 둬야 사건인데 됩니까, 예. 이거? 이런 일들이 그동안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때뿐이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판사 검사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들이 뭡니까? 결국엔 한 번의 시험을 잘 봐서 평생 그 자리를 유지하는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이른바 지대추구형 직업이자 한탕 하면 되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가 한국 사회를 사실상 지배해온 권력의 핵심이었다. 뭐 이런 거가 지금 이거를 민주화해야 된다. 어떤 그 방식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자체는 이제 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뭐 그거를 뭐 어떤 논리를 들어서 반대하는 걸 떠나서 그게 아까 뭐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들에게도 결국엔 유리한 거다. 말하자면 본인 국민의힘도 어쨌든 선출된 권력으로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우리의 권한 정도를 높이고 통제 정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 법원과 검찰을 개혁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거다. 아하. 이런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네. 그래요.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에서 뭐 서열이니 뭐 그렇게 따져 뭐 어떻게 권력의 대통령을 서열. 뭐 네. 헌법재판소를 왜 대통령을 파면하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교통순경한테 걸리면 경찰 중에 교통순경보다 더 높은 분들은 뭐 벌금 딱지 안 내나요? 법이 위에 있는 건지 사람이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법부나 행정부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고 터전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원래 국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국회가 간섭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근데 이 과정에서 국힘 말이죠. 국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하는 거다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제 100일 됐습니다. 100일 된 이재명 대통령한테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차피 뭐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김민석 총리 이제 국회 출석한 자리에 네네네. 이미자 의원이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는 그런 그랬어요. 일들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예,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일들까지 있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왜 법원 개혁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검찰 개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에 대해서 좀 서운함을 표시한 게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다른 대북송금 사건에서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는 정말 다른 내용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향후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은 하나도 안 알려지더라. 본인이 섭섭하게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이 만약에 그런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 잘못됐다라는 걸 가정해 보면요. 왜 그런 일들이 그러면 벌어질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는 앞서서 행동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많이 지적을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요. 법원이 그런 재판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뒤에 숨어 있는 끝판왕이 항상 법원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어거지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법원에 좀 넘겨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사실. 조금 전 들어온 단독 서울신문 단독 보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요. 요거 잠깐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석열이 말이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에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을 다수 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그중에서도 성경 시편을 집중해서 본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을 하자면요. 최근 변호인단이 이렇게 밝혔는데 윤석열이 요청한 성경, 기독 관련 서적 등을 확대 복사하고 책처럼 다시 엮은 뒤 구치소에 반입하고 있다.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 데 따른 조치라는 게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치소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안다. 원래도 독실하셨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도가 바로 이 시점, 오늘 9번째 재판 불출석했죠. 바로 이 시점.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냐면 국내에 지금 이제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 국명운동과 관련해서도 이름이 거론된 분이고 압수수색도 받았지만 김장한 이제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속은 됐지만 뭐 손현보 목사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라든가 또 정광원 집회를 오랫동안 했던 정광원 목사라든가 윤석열 주변에는 항상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좀 그런 기독교가 항상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건 지금 뭐 통일교 이런 곳으로부터도 또 지원도 받았다고 하지만 또 무속과 관련된 논란도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 단체들은 윤석열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지원했던 그 기독교 단체들은 또 미국의 극단적인 복음주의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마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세력이 미국의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또 그 찰스 커크라고 하는 극우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피살당하는 일이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좌파들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옆에 항상 있는 게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 교회들인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하는 모양은 저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면 당신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모스탄 사법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리버티 맞아요. 대학 교수라고 하는데 미국에 그 리버티 대학이 전형적으로 그 복음주의 교회의 전도사들을 목사들을 키워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그곳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혼내줄 거야. 심지어 조지아주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교회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트럼프가 매를 든 것이라고 창동혁 대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데요. 그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브라질에서 그 쿠데타 모의로 재판을 넘겼던 보르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기소를 했었는데 보르소나루는 트럼프가 미국에 망명했을 때 받아들여서 보호해주기도 했었거든요. 지난 11일이었죠. 27년형 받았습니다. 모의만으로도 27년형 받았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트럼프 안 나섭니다. 뭐 국내 정치적으로는 양 변호사님이 설명한 대로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뭐 비빌 언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보수 기독교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의 변호인단의 뭐 전략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보험주의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도 말하자면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려지는 세력을 추리고 또 추리면 결국엔 그 정광훈 교회와 세계로 교회 두 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론 플레이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시편 23편이 제가 뭔지 지금 금방 찾아봤는데 저는 종교가 없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평안과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뭐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쉴 곳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신약도 아니고 구약도 아니고 시편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문해력이 낮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그렇게 독실하다면 훨씬 더 이제 말하자면 높은 문해력이 필요로 하는 성경들이 있을 텐데 왜 시편 23편이라고 굳이 꼭 찍어서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구절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변호인의 이제 극도의 메시지다. 뭐 이제 전략적인 메시지다. 뭐 이렇게. 극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 그 정도 믿을 건 거기밖에 없다는 거. 비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다. 뭐 읽을 만한 거를 좀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해서 쉬운 걸 찾아간 게 아닌가. 실제 읽었을까요? 읽었을 것 같지도 제가 예전에 않고. 뭐 보고서를 뭐 6페이지를 만들어 갔더니 집어 던졌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읽냐 내가 복잡해 갖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소소하게 윤석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구치소 측에서는 이상 없다라고 하는데 독서를 많이 해서 시력이 나빠졌다.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변호인단들이 성경을 확대 복사해서 책으로 엮은 다음에 다시 넣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 성경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 얼마나 크게 하면 그 큰 글자 성경도 아니고 더 크게. 그거보다 더 클 정도면 성경책 못 읽어요. 그래서 그 문해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스테디셀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에 말하자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쉬운 책들도 많고 한데 왜 그거를 굳이 복사해서 읽어야 하는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황당한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노안이 와서 작은 글씨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뭐 윤석열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진짜 이만큼 큰 거 있어요. 교회 가도 배치돼 있어요. 코뭉이 아빠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랄도 풍년이다. 여기까지 하고 단독 보도를 한번 살펴봤고요.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이 SNS에서 요즘에 자꾸 난데없는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조금 이건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난 12월 3일에 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할 때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지연시켰다 표결을 이 주장을 SNS에 올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우원식 의장이 SNS로 대꾸를 하지 말아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어뜯어서 이렇게 아는 체를 해줬더니 마치 우원식 의장하고 대등하게 간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도 뭐 마찬가지 국민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의장님 왜 빨리 저 표결 안 하지? 막 사람들 모인 것 같은데 불안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밝히었죠. 그때 간사들과 협의가 된 내용이 있었고 정말 하나라도 절차가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자들이 뭘 가지고 시비를 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법 절차대로 다 했었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걸 해본 국회의장이 누가 있겠어요. 국회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 어떻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거쳤었고 그분들이 실무진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요. 그 원래 표결하기 위해서 전자장치를 하는데 그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매번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뭐 에러 날 때도 있고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날은 그 300개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 불이 들어왔대요. 소름 끼쳤어.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이 정말 자기 울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렇게 완벽을 기해서 했던 그런 해제 의결인데 예. 그걸 가지고 우원식 의장이 늦게 해제 의결했으니까 문제가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뭐 글쎄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요즘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안 쳐다봐 주니까 존재감이 없어요. 관심 없어. 예. 두 번째 특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수사에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소 전 증인으로 공판 전 증인으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에 놓인 거예요. 근데 나가자니 나가서 내가 그때 있던 일을 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배신자 소리 들을 것 같고 안 나가자니 그것도 좀 이상하고 여태까지 자기가 계엄 해제를 자기 덕분에 계엄을 막았다고 했는데 또 부르는데 법원에 부르니까 안 나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엄한데 관심을 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올린 거 맞는 것 같아요. 시선을 돌린 거예요. 관심 호소인. 그 관심 호소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관심 호소인. 대표의 정치를 패러디할 때 예를 들면 SNS 이런 데서 이제 그 유명한 편의점 씬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껌을 시킨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말하자면 한번 지금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 제가 안 해봐갖고 네. 제가 언제 다음에 카드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까? 뭐 이런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유일한 정치적 콘텐츠는 계엄 나 막은 사람이야. 나 계엄 때 막으려고 했잖아. 내가 친한계랑 같이 들어갔잖아라고 했는데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국민적으로는 그 콘텐츠를 쓰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되는 터전에서는 그 콘텐츠가 힐링 콘텐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러면 이 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그 내란의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협조를 해야 말하자면 대중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의 입지가 탄탄해질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야 우리도 표를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이 계엄은 잘못된 거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계엄 해제 앞장섰던 이미지를 내밀고 아 그래서 그러면 그 나와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셔야죠. 제가 특검 수사에 협조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예, 여기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이 논리로 가면 그러면 그날 추경호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추경호 전화해서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뭐 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로는 쉽지 않다. 네. 아니 근데 이제 한동훈이 우원식 의장도 공격했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 이거 사실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이 논리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계엄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확신의 근거가 있었다면 이를 폭로해서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석 당시 의원이 이제 계엄과 관련한 주장을 했었고 거의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말고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외부로부터의 어찌 보면은 이 뭐 제보 아닌 제보였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동훈 대표는 당시 모습도 이미 영상으로 다 국회에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 의원총회가 어떤 자리에서가 비꼬면서 21세기 계엄이라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본인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말 끊은 사람 자체를 우스갯거리로 비하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도 뭐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럼 민주당이 지금 계엄을 뭐 방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분도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검사 출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별명 조선제일검. 네. 이런 정도의 논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국민들이 제가 그런 말씀 자주 하거든요. 법조인들 별거 아니다. 제발 속지 마라 그 간판에.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네. 뭐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 얘기를 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고 치면 뭘 물어야 되냐면 야 우리는 왜 아무도 이거 계엄을 하는 걸 몰랐던 거야를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때 지금 특검 수사를 보면 최소 3월부터는 대통령이 사람만 만나면 관저에서 사람만 만나면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 3월부터 12월 사이에 관저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공식 비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비공식 지도부 만찬을 2차례나 했어요. 12월 전에 10월 달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그러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계엄 얘기 못 들었어요. 나는 찍혀갖고 못 들었잖아. 들었어요? 계엄 얘기 들었어요? 이거를 본인이 그런 정도는 해야 말하자면 공당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지.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제기한 상대당을 향해서 확신을 가졌던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행위다. 본인이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네, 국힘한테 따져야죠. 계엄을 막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민주당한테 따질 게 아니라 국힘한테 따지세요, 한동훈님. 네, 일타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 되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